5월은 좀 풍파를 많이 겪은 느낌입니다. 인플레, 공매도 여러 이슈들이 있었는데요. 일단 5월은 이제 끝나가고요. 다음 6월장을 준비를 해야겠죠. 그래서 오늘 이분과 시장에 대한 전략 좀 챙겨보고자 합니다. 이베스트 투자증권 투자전략팀의 신중호 팀장님 자리하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인플레이션 민감도는 좀 많이 낮아졌어요. 하지만 여전히 외국인 매도로 인해서 상단이 조금 제한되고 있습니다. 6월장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한데요. 일단 뭐 6월 FOMC에 대해서 뭐 의견들이 많잖아요. 여기서 테이퍼링 신호가 나올 거다 이런 시각도 분명히 있더라고요. 어찌 보세요? 기본적으로 지금 5월 들어서 뭐 돌아놓고 보면 사실 좀 많이 힘들었던 구간이었잖아요. 네. 기본적으로 주가가 빠진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오른 것도 아닌 상황이 연출이 되는 이유는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정책의 스탠스가 변화가는 거에 대한 우려가 다분히 깔려 있다라고 보고 있고, 그동안에 이제 파월 연준 의장을 비롯한 뭐 여러 연준 의원들이 나와서 일시적인 물가 상승에 대해서 우리가 그렇게 급하게 대응을 하진 않겠다라는 얘기를 함에도 불구하고 물가의 어떤 지표라든지 하다못해 이제 일부 자산들의 고평가 논란이 나오다 보니까 이제 시장에서 알아서 테이퍼링이나 정책 정상화에 대한 리스크를 좀 받아온 상황이지 않겠냐. 좋게 보면 미리 이제 어떤 조종이나 어떤 투자 심리를 조금은 이완시키는 과정이었다라고 볼 수는 있는데, 다소 이제 시간적인 어떤 뭐 거리감이라고 할까요? 6월 중순이다 보니까 지금 5월 말이라 하더라도 2주 정도의 시간이 남아 있거든요. 네. 그래서 FOMC 전에 특히 이제 이번 주에 클라리다 연준 부의장이 넌지시 던진 말이 뭐가 있냐면 6월 FOMC 정도면 테이퍼링 논의를 시작해야 된다라는 논의를 시작할 수도 있다. 말장난 같긴 하지만 어쨌든 정책이 정상화되는 부분들을 일정 부분 뭐 표명했다라는 부분에서는 이제 6월 FOMC를 바라보는 시각은, 아니면 투자자들은 좀 더 관망적인 시간을 가져갈 이유는 좀 충분하다라는 그런 상황입니다. 어차피 일어날 일이긴 합니다. 뭐 그러니 갑작스럽게 준비하는가 아니면 서서히 준비를 해나가는가, 뭐 투자자들의 마인드 차이가 될 수 있겠죠. 일단 그러면 국내는 어떨까요? 이주열 총재가 처음으로 금리 인상을 시사하는 듯한 발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JP모건에서는 뭐 연내 인상 가능 뭐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어찌 보세요? 그러니까 뭐 시장을 보는 사람에 따라서 어제 이주열 총재를 비롯한 우리 한국의 금통위를 다소 매파적으로 해석하시는 분들도 있고, 네. 크게 다른 거 없는데라고 해석하시는 분들도 있긴 있어요. 물론 시장 반응 자체가 그렇게 뭐 국내 주식시장의 채권시장에 이렇다 할 변화를 주진 않았다라는 측면에서는 뭐 쏘쏘하게 넘어갔다라는 판단을 할 수 있겠지만, 근데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금리 인상에 대한 얘기가 어쩌면 나왔다라는 거. 그러니까 올해 한다라는 내용을 떠나서 최근에 이제 가계부채가 좀 가파르게 증가하는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뭐 생각보다 빠르게 경기 회복 속도가 이제 진전이 된다라면은 가정은 달았지만, 그래도 정책을 너무 늦게 대응을 하면 다소 금융 불안전성이 높아질 수 있다라는 거를 던졌다라는 거는, 마냥 금리가 이 상태일 것이다라는 거를 아니다라고 얘기해 준 겁니다. 그래서 연내에는 모르겠고, 저희들은 한번 내년 대선도 있기 때문에 대선 전후, 이 전보다는 좀 대선 직후 정도지 않겠냐라는 그런 조심스러운 전망은 하지만, 금리 인상에 대한 가능성은 뭐 1년 안에는 좀 충분히 열어놔야 되는 시장 대응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시장에 이 지수 자체에 영향을 미치는 이슈들로 들어가 보면요. 외국인 수급부터 점검하겠습니다. 외국인이 한 달 동안 팔아치운 금액이 10조 원, 그중에 6조 원 이상이 반도체로 집중되기도 했습니다. 외국인의 수급, 뭐 이제는 좀 팔 만큼 팔았으니까 채울 때가 됐다라는 시각도 있더라고요. 슬슬 돌아올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5월과 다르지는 않을 것 같아요. 6월에도 외국인이 전향적으로 한국 시장을 인덱스 기준으로, 즉 시가총액 상위 종목을 사들이면서 인덱스를 크게 이제 소위 말해서 4월에 많이 사면서 시장을 끌어올렸었던 만큼의 힘을 보여줄 수 있을 것이냐라고 하면 그 정도는 아닐 것 같다라는 얘기는 합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지금 FOMC라는 굵직한 이벤트가 남아있는 데다가 중국도 여전히 긴축 스탠스를 고수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중국의 긴축 스탠스, 미국의 어떤 정책 스탠스 변화에 대한 리스크 요인이 있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한국 시장을 비롯한 이머징으로의 자금 유입은 다소 제한적일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외국인이 저희 증시로 돌아오게 하려면 어떤 조건이 수반돼야 될까요?
기본적으로 우리나라의 외국인 수금이 들어올 때의 그래프를 그려보면 수출 증가율이에요. 근데 이제 수출 증가율이 지금까지 굉장히 좋긴 했지만 지금 5월을 기점으로는 좀 피크아웃, 즉 정점을 다소 단기적으로는 통과할 가능성을 좀 높게 보고 있는 상황이고, 이게 이제 기저효과가 사라진 후라고 보면은 이제 뭐 가을 정도 됐을 때 한 3분기 정도 되면은 그래도 500억 달러의 수준이 나온다. 그러면 최소한 우리나라의 수출 경쟁력은 입증이 된다라고는 볼 수는 있는데, 그 정도 갔을 때 또 2분기 실적 시즌이잖아요. 그래서 네. 저희들이 이제 조심스럽게 전망하는 거는 이제 여름 시즌에 이제 FOMC에서의 변화 스탠스 보고, 그리고 중국이 이제 통화 증가율이 지금 8%까지 떨어졌는데 M2 기준으로 그게 한 7% 정도 수준까지 나오는 한 3분기. 그러면 그때 2분기 실적 시즌 전후로 해서 외국인들의 귀환 가능성이 높아지지 않겠냐라는 그런 전망을 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2분기 실적 시즌 전후로 외국인 귀환 가능성 올라간다. 물론 전제 조건들이 좀 있지만요. 일단 6월장도 그렇다면 녹록지 않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걱정스럽습니다. 뭐 증시가 가주고 지수가 가주려면 사실 대형주들 힘을 내줘야 되잖아요. 근데 반도체, 화학 등의 시총 상단의 형님들 체면이 말이 아닙니다. 언제쯤 나아질까요? 그게 이제 왜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5월 내내 외국인들이 강한 매도를 했고 그 대부분이 반도체라는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반도체의 또 뭐 대장주라고 하면 삼성전자인데,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PBR 밸류에이션을 보시면 1.9배 정도 됩니다. 근데 ROE 수준이 한 13%가 조금 넘는 수준이기 때문에 그동안에 삼성전자의 밸류에이션 상에서 ROE가 이렇게 낮았던 적은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삼성전자를 살 수 있는 그런 타이밍이 됐을 때 외국인이 들어올 수 있거나 내지는 지수가 갈 수 있다라고도 볼 수 있는데, 그렇게 보려면 삼성전자의 영업이익의 증가율을 봐야 돼요. 영업이익의 증가율을 보면은 3분기까지 둔화되는 그런 그림이기 때문에 4분기부터 돌아서거나 내년에 대한 그림을 보는 환경이 돼야 되는데, 그러려면 아까도 뭐 말씀드리지만 2분기 실적 시즌에 지금부터는 다음 분기가 저점이고 그 다음 분기에는 다소 올라갈 가능성이 있겠구나라는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소위 말하는 우리 큰형님들의 주가들이 가는 상황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 3분기 내지는 2분기 실적 시즌에 대한 가이던스를 보고 판단하자라는 얘기를 드리고 있고요. 또 하나 왜 이렇게 얘기를 드리냐면, 한국의 영업이익률 자체는 지금 굉장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는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보다도, 미국의 어떤 그 영업이익률의 전망은 2분기를 기점으로 내려가는 걸로 전망이 되고 있는데, 한국은 3분기까지 계속 올라가게 전망을 하고 있다는 거죠. 좋게 보면 한국의 기업이 좋은 거 아니야 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나쁘게 보면 최근의 물가 상승, 즉 생산자 물가와 소비자 물가의 괴리가 높아지면서 기업의 마진이 하락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음에도 불구하고 높게 유지가 되고 있는 거예요. 네. 다소 선형적인 추정, 어닝의 어떤 리비전이 발생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 실적 시즌을 통해서 지금 높아진 눈높이가 낮아질 필요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화학은 LG 화학을 대표해서 여쭤볼게요. 어제 네. 변동 다소 크게 나타났잖아요. 이 리포트가 이 목표가를 반토막 내기도 했고 공매도가 6배 증가했다, 이런 소식이 들립니다. LG 화학에 대한 뷰는 어떻게 갖고 가세요? 그러니까 저희도 이제 화학을 커버하고는 있지만 그 레포트의 내용도 사실 지주사와 관련된 자회사와 이제 어떤 지주사이야 뭐랄까 더블 카운팅 이슈가 있다 보니까 그거를 이제 제거해서 봐야 되지 않냐라는 얘기를 드리는 부분이고, 그리고 이제 화학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기존 화학도 있지만 이제 배터리라든지 어떤 성장 모멘텀에 대한 논리로 왔었잖아요. 근데 네. 이 자체가 사실은 지금 약간 뭐라 그러냐면 내재화 이슈도 있었고 약간 고평가 이슈도 있다 보니까 그런 상황에서 지주사라는 더블 카운팅 이슈까지 맞물려서 주가가 좀 하락한 변동성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어떻게 보면 삼성전자하고 같은 논리로서 한 번 더 실적을 보고 가는 체크 요인이지 않겠냐라는 얘기는 드리고 있습니다. 성급하게 지금 저가 매수 전략으로 들어가는 것보다는 조금은 더 실적, 앞으로 3분기, 4분기 전망이 어떻게 나오는지 이것도 좀 체크하면서 대응하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빠른 속도로 저희 이어가고 있는데요. 요즘에 시장 대비 이 유틸리티나 통신 등의 혹은 음식료 이런 쪽에서 선전하는 흐름이 나타나잖아요. 일각에서는 이렇게 방어주가 올라갈 때 조정의 끝자락이었다. 그래서 요때 매수하면 올라간다라면서 차이나 쇼크 이런 때 예를 들더라고요. 네네. 어떻게 동의하세요? 방어주가 올라갈 때는 기본적으로 시장이 이제 이를테면 ISM 제조업 지수나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경기 산업 생산의 선행 지표들을 보면
거의 올라갈 수 있을 만큼 올라간 상황이거든요. 네. 그래서 어떤 심리적인 이 어떤 뭐 과도한 낙관 심리가 과도했을 때 이제 이거 너무 과도하다. 그러면 대안처로 찾는 그렇죠. 다소 안정적인 뭐 종목이나 업종을 가자라는 콜을 드리기도 하고 그게 경기의 후반부에 나타난 현상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경기가 장기적으로 봤을 때 후반부이긴 하지만 주가가 빠지고 나서 다시 이제 그동안에 올랐었던 대장주들 뭐 반도체나 배터리나 이런 것들이 다시 가는 시장이 열리게 되면 사자는 콜을 할 수 있는 건 맞는데 이렇게 방어주가 갔을 때의 기본 전제는 그런 하락 변동성이 있을 거라는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락 변동성이 나타날 수도 있다라는 거를 갖고 시장을 대응해야 되는 거지. 방어주가 나타났으니까 이제 조금 있으면 좋아지는 구간이 나온다 해서 바로 선곡하게 가는 거는 다소 조금은 이제 맞는 말이긴 하지만 어떤 변동성을 감안하고 들어가야 된다라는 그런 코멘트도 저는 같이 드리는 편입니다. 알겠습니다. 저 6월 시장에서 주목해야 되는 업종과 종목으로 곧장 가겠습니다. 저희에게 허락된 시간이 한 3분 정도 있거든요. 근데 팀장님께서는 어떤 종목을 보고 계시는지 너무 궁금해요. 왜냐하면 이렇게 말씀드려요. 지금 저도 그렇지만 뭔가 시장이 조금 빠지거나 아니면 조금 올라가는 모습이 나타나면 조바심이 강해요. 맞아요. 지금 현금이 조금 손해를 받고 아니면 현금이 있는데 이때 남들이 조금 손해를 봤을 때 빨리 지금 들어가서 먹고 싶다라는, 그러니까 수익을 내고 싶다라는 생각이 굉장히 강하고 조바심이 많다라는 거는 그만큼 지금은 아니다라는 얘기를 드릴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누구보다도 빨리 시장을 진입해서 조바심을 내서 투자를 한다라는 거는 실수의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고 있기 때문에 철저히 안정성 위주의 종목들을 가자라는, 그러니까 조바심이 있더라도 종목을 간다면은 안전성이 있는, 즉 뭐 계속적으로 이 자리에서 와서도 말씀드렸던 저번에는 뭐 이제 나이스 정보통신 같은 것도 말씀드렸던 것 같고요. 최근에는 저희 하우스에서 어떻게 얘기를 드리냐면 중소형 가치주로 좀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중소형 가치주, 이를테면 오늘 이 자리에서 만약에 삼성전자 같은 이제 콘덴서 시장의 수요가 워낙 좋아지고 지금 종가가 어제 종가가 13,000원이 안 되는데 주당 순현금이 13,000원이 넘어요. 그러니까 현금도 안 되는 주가를 갖고 있는 기업들. 근데 콘덴서의 수요는 좋으니까 매출이 늘어나면 당연히 밸류에이션을 리밸류에이션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시장이 흔들리면서도 상대적으로 견고한 움직임을 가져갈 수 있는 중소형 가치주 같은 그런 삼성전자 같은 종목을 사자라는 얘기를 드리고 있고, 또 하나 뭐 동국제약 같은 것들. 실적 굉장히 좋은데 주가는 계속 옆으로 왔었더라는, 그러니까 소외되어 있었던 기업들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뭔가 시장에는 참가하고 싶고 투자자들의 조바심이 많은 상황에서 기존 주도들이나 이제 어떤 섹터 전략은 다소 좀 실수의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이런 바텀업 차원에서 철저히 순현금이나 이런 가치가 있는데 주가가 좀 못 갔었던 그런 중소형 가치주로 좀 눈여겨보자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 있습니다. 중소형 가치주, 삼성전자, 동국제약 이야기 해주셨고요. 지난달에 저희와 전략 세우실 때 건설주에 대해서 좀 긍정의 시각을 주셨었고, 그때 당시 자이S&D 언급을 주셨습니다. 이 자이S&D는 GS건설의 자회사죠. 네. 이 종목도 여전히 이 긍정의 시각 유지하시는 건죠? 그러니까 저희 이제 건설 섹터 담당자하고 얘기하면서 상대적으로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을 뭐 찾아보자 했을 때 자이S&D가 나왔었는데, 그 말씀드리고 나서의 그 주가는 별로였었던 것 같아요. 별로 이렇게 약간, 그러니까 건설업 자체가 워낙 좋았던 뭐 GS건설이나 건설 대표주들이 가는 상황에서도 다소 조금은 부진했었는데, 딱 제자리예요. 제가 근데 뭐 체크해보니까. 여전히 그 유상증자를 통한 자금은 토지를 재투자하고 그거 이제 자체 투자의 성장 모멘텀을 갖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인 어떤 밸류에이션 매력은 여전히 있다라는 생각은 드립니다. 다만 말씀드린 것처럼 최근에 순환매가 너무 빨라요. 맞아요. 순환매가 너무 빠르고 업종을 선택하는 가능성에서는 조금은 확률적으로는 떨어지다 보니까 굳이 이제 지금 상황에서 시장을 대응한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섹터적인 접근이 아니라 바텀업에서 어떤 그래도 가치가 있고 그러니까 하방이 좀 있는 종목이라고 생각되는 것들, 그런 것들이 좀 중요한 타이밍이지 않겠냐라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삼성전자, 동국제약 6월에 눈여겨볼 만한 중소형 가치주로 꼽아주셨고요. 자이S&D도 저희 계속해서 체크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베스트 투자증권 투자전략팀의 신중호 팀장님과 전략 챙겨봤습니다. 고맙습니다.